안녕하세요. 이번 차례 데이터 구조 변화에서 자유로운 교통정보 예측 기술 개발 발표를 맡게 된 현대오토에버 유병엽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저희가 서비스 중인 딥러닝 기반 명절 고속도로 교통속도 예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 나간 일련의 과정을 주된 시행 과정 순으로 설명드려 비슷한 연구나 개발을 진행 중이시거나 진행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구 배경에서 말씀드릴 문제점,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 개선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개발한 과정, 그리고 모델 학습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모델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순서 순으로 설명을 드린 뒤 개발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을 설명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교통 정보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서비스 이용자 편의 향상, 그리고 교통 시스템 효율 향상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현대오토에버에서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딥러닝 기반 교통속도 예측 서비스를 운영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딥러닝 예측은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원활한 적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통정보가 시공간적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 데이터가 수집되는 맵 체계는 실제 환경적 그리고 물리적인 변동이나 아니면 수집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그 맵 구조 변동 등을 실행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이런 변화는 수집한 데이터 사이에서 연속성, 연결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 A번 링크와 현재 A번 링크가 같은 위치, 그리고 같은 공간 범위를 갖는 링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성 약화가 딥러닝 모델 설계, 그리고 적용을 어렵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적용 중인 서비스는 도로 링크를 섹션이라는 새 공간 단위로 통합을 해서 속도 데이터를 섹션 단위에 맞춰 재구축하는 것으로 데이터 시간 범위 내 구조를 통일함으로 제시한 이슈를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섹션 단위 데이터는 인접해 있는 섹션, 그리고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서 시공간을 표현하는 히트맵 2D 어레이,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미지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하류에서 상류까지 연결된 도로 구조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정리된 규격으로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 서비스에서 적용 중인 모델은 2차원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CNN 기반 모델로 히트맵 속도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삼아서 속도 변화, 그리고 정체 발생이 확산되는 형태를 예측해 나갑니다. 적용 모델은 2시간 분량의 속도 데이터를 입력으로 삼아서 향후 5시간 속도 데이터를 예측하게끔 설계됐습니다. 이 모델을 이용해서 명절 고속도로 속도 예측이 22년 설, 그리고 이번 추석에 적용이 되었고, 과거 명절 속도를 데이터를 누적해 통계적 방법론으로 제작한 패턴 속도 정보보다 높은 예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 훌륭한 예측 성능을 보여준 이 모델 구조도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매 서비스 적용마다 학습 데이터 기간과 예측 당일 동안 링크 구조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이 있었을 경우 최신 맵 버전의 링크 구조를 기준으로 링크를 어떻게 다시 섹션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재설계해야 하고, 또 모델을 이 섹션 구조에 맞춰서 다시 학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측 당일에 긴급하게 구조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전 맵 버전 기반으로 제작한 모델이 사용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습했던 섹션 구성과 예측해야 되는 섹션 구성이 다를 경우에 예측 정확도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링크를 통합해서 섹션을 구성하는 특성상 서비스 제공 단위가 커지게 되고, 이에 제공되는 정보의 정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섹션 구성 단계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링크끼리 묶어주는 설계가 필요하고, 이 작업은 모델 적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에 링크 구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링크 각각 단위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규 방법론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이제 제시된 문제에 따라서 데이터 구조 변화에 의한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예측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기존 모델 구조의 경우 발생하는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델은 링크의 공간적인 정보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섹션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통합을 했고요. 이 섹션 순서와 수를 데이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이 섹션 수를 전부 기간 내에 하나로 고정을 시켜서 이를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연구 목적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야기를 했습니다. 학습한 섹션 구성과 예측 섹션 구성이 다를 경우에 모델 적용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2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갖는 2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갖는 한계점에서 오는데 입력 크기가 미리 설정한 크기에서 변동이 불가능하고 고정이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거의 모든 딥러닝 모델의 문제점이지만 2D 컨볼루션 모델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이유는 모델의 입력 단위가 지금 첨부되어 있는 피규어처럼 저 어레이 하나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입력 단위가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링크 낱개를 하나하나 벡터로 표현해서 이것을 최소 단위로 삼는다면 입력이 고정이 되어도 데이터 입력 방식에서 링크를 몇 개를 투여할 것인가, 모델의 학습에 사용할 것인가 등을 손보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링크 수십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최소 단위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입력 구조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더 부각이 되는데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이 비슷하게 2D 어레이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는 이미지의 크기를 다시 재조정, 리쉐이프하거나 잘라내는 크롭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오히려 데이터 증강,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증강 효과를 주어서 학습 효율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본 모델처럼 이렇게 링크망을 이미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어레이 한 칸 한 칸이 그 시간의 인덱스 그리고 몇 번 링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리쉐이프나 크롭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앞선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로 이제 레이어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2D 컨볼루션은 정해진 크기와 수의 필터가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해 나가고 추상화합니다. 필터 크기가 데이터 전체의 넓이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첨부되어 있는 레이어 1번 피규어 같은 경우 이제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 데이터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싶지만 필터의 크기가 이보다 작기 때문에 현재 이 레이어에서는 이것을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압축 그리고 추상화시키면서 피처, 특성의 크기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어층이 보시다시피 여러 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를 만약에 레이어층을 쌓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필터의 크기를 키울 경우에는 필터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행하는 연산이 제곱수로 늘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필터가 한 번 건너뛰는 칸, 스트라이드라고도 하는데 이를 늘릴 경우 건너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상화 과정에서 세부 정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필터의 수를 늘려서 특성을 수출한 결과의 깊이, 뎁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늘려주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 단위에 비해서 모델의 규모가 커지기가 쉬워집니다. 이에 새로 설계하는 모델은 2D 컨볼루션 사용을 지향을 하고 이를 위해서 입력 데이터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기존 2차원 어레이의 값인 속도 데이터 그리고 각 차원 방향축의 인덱스가 내포하는 정보인 시간 인덱스와 링크 번호를 각각 벡터 형태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 세 벡터는 전부 같은 길이를 갖습니다. 얼핏 봤을 때 데이터의 양이 3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델 입력층을 설계를 할 때 자유도를 높이면서 모델 규모를 오히려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모델 설계 파트에서 후술할 예정인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임베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벡터를 하나의 입력 단위로 만들어서 모델에 투입을 할 수가 있고 최근 개발되는 시계열 등의 순서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구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 단위를 재정립했으니 이제 입력을 학습할 모델 구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서비스의 목적, 딥러닝에 이용해서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조건으로 모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을 하면은
교통속도 데이터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배열된 속도값의 연속으로 시계열 데이터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속도 정보는 링크로 표현되는 공간 정보 단위로 서로 구분이 됩니다. 즉, 공간적인 특성 또한 가지게 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다변형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변형 정보를 처리해도 성능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델의 서비스 목적으로 향후 교통속도 상태를 장기간으로 예측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장기 예측을 최소한의 작동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활발히 사용되는 모델들로는 TCN, RNN,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이 있는데 이 중 RNN 계통의 모델들은 시계열 예측에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LSTM 등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모델들은 장기간 예측을 하려면 단일 예측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장기 예측 값을 한 번 얻기 위해서 수십 번 작동을 해야 하는 등 실제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해서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두 계열 TCN 그리고 트랜스포머 중에서 현재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계통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TCN은 1차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아마 2차원 합성곱,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2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익숙하시다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2차원 필터 대신에 1차원 필터로 이제 레이어들이 구성이 되면서 벡터 형태의 시계열 정보를 순회하며 특성을 추출합니다. 2D 컨볼루션이 필터 수만큼 3차원 방향으로 깊이가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 구조는 2차원 방향으로 결과물이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를 통과할수록 하나의 피처에 포함되는 시계열 커버리지가 확대가 되고 기존 서비스 모델에 적용했던 2D 컨볼루션과 같은 원리지만 차원수가 훨씬 작기 때문에 구조가 가볍고 또 입출력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한 번의 작동으로 장기 예측이 가능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입력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관계, 어텐션을 한 번에 병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해서 컨텍스트라고도 하는 문맥을 생성을 하고 이 문맥으로부터 원하는 예측값을 생성을 해냅니다. 원래 언어 처리에 사용되던 모델이지만 잠재적인 성능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 분야에서 앞장서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시계열 예측도 그중 하나입니다. 단 모델의 규모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학습 소요 시간이 길고 또 완벽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데이터의 양도 매우 많습니다. 이에 시계열에 최적화된 구조로 재설계하고 규모를 통제하는 방법이 여러 곳에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두 모델 후보군에서 각각 선정된 모델은 TCN에서 SCINet,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인포머입니다. 둘 다 시계열 예측에서 최고 성능을 보이는 모델들입니다. 간이 학습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 모델 구조와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CINet이 학습 소요 시간, 예측 소요 시간, 그리고 성능 지표 모든 면에서 우세했고 이번 연구에서는 SCINet을 기반으로 모델 개량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SCINet은 TCN에 기반한 모델이지만 일반적인 TCN이 필터로 데이터를 순회하며 차례대로 계산을 진행한다면 SCINet은 입력 데이터를 짝수 그리고 홀수 인덱스 순으로 절반으로 분리를 해서 서로 교차시켜서 연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SCINet의 작동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CINet의 기본 구조가 되는 SCI 블록부터 알아보면 SCI 블록은 SCINet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이 블록은 데이터 입력을 받으면 홀수와 짝수 배열에 따라서 분할을 합니다. 분할된 입력은 각각 컨버전 1D, TCN 레이어로 구성된 작은 블록을 거쳐서 블록을 거치지 않은 맞은편의 쌍과 곱해지게 됩니다. 이를 상호작용 학습, 인터랙티브 러닝이라고 칭합니다. 예시로 풀어쓴 부분과 A번 이미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학습을 거친 두 데이터는 같은 블록 내에서 다시 한번 상호작용 학습을 거치고 이번에는 곱하기 대신 짝수는 더하기, 홀수는 빼기 연산을 수행을 한 뒤에 각각 출력되게 됩니다. SCINet은 이 SCI 블록을 층계식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SCI 블록 하나가 출력하는 두 개의 결과값에 각각 하나씩 SCI 블록이 추가로 연결이 됩니다. 층계,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레벨을 거칠수록 SCI 블록의 개수와 출력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레벨 3까지 수행을 한다면 출력은 총 8개가 노출이 됩니다. 미리 설정한 레벨만큼 상호작용 연산을 수행한 결과물들은 마지막에 SCI넷에 투입이 되기 전 원본 데이터와 함께 결합이 되고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리니어 레이어라고도 하죠. 이를 이용해서 최종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의 구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시계열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세밀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조는 스택드 SCI넷으로 모델을 더 깊게 설계해서 데이터를 심화 학습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같은 원리로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모델을 거친 다음 아웃풋에 다시 한번 투입을 해서 그 입력 형태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그레디언트 손실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SCI넷을 점차적으로 깊게 쌓는 구조인데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성능 향상 정도가 다르고 본 연구에서는 모델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 성능 향상 정도가 낮아서 차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설명드린 SCI넷을 바탕으로 어떻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을 설계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부에 대해서입니다. 입력부는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을 해서 중추로 전달을 하는 부분으로 어떤 면에서는 중초로 사용한 SCI넷보다도 예측 성능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입력부가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속도 데이터로부터 4종류의 벡터를 생성을 합니다. 속도 데이터, 링크 번호 데이터, 시간대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모델이 명절 기간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서 휴일 여부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4가지 벡터 모두 일자와 시간에 따라서 링크별 교통속도 데이터로부터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벡터들 중에서 속도 벡터는 임베딩 레이어, 나머지 벡터들은 포지셔널 인코딩 함수에 투입하여 동일한 크기의 다차원 어레이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벡터들을 이렇게 다차원 어레이로 변환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를 더 넓은 차원으로 매핑을 하므로 효과적으로 하나의 구조로 합쳐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속도 벡터는 임베딩, 나머지 벡터들은 포지셔널 인코딩을 진행을 하는데 둘을 나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베딩은 언어 모델에서 주로 활용하는 구조로 데이터를 받아서 다차원 구조에 매핑을 합니다. 매핑하는 방식은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구조를 적용한 이유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친 다른 벡터와 통합을 원활하게 하는 것 외에도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러미터의 수를 늘리는 것, 그리고 속도 영역, 예를 들어서 40km대, 100km/h대 등에 따른 비중을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영역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값을 받아서 삼각함수에 기반해서 다차원 구조의 값을 풀어서 기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링크의 순서 혹은 위치 정보, 현재 시간대 인덱스 등을 다루는 그런 방법론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학습에 영향을 주는 메인 값에 더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모델에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시간대, 링크 번호, 휴무일 여부 모두 순서, 특정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을 해서 다차원 구조로 변환을 합니다. 이는 고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임베딩과 다르게 별도로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쳐서 벡터는 차원이 늘어나서 어레이 형태가 되는데 이 어레이들은 속도 어레이를 중심으로 결합합니다. 주로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값 정보의 속성을 입히는 방법은 입력들을 심플하게 하나로 더하는 방식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런 더하기 외에도 2차원 방향으로 데이터를 확장하는 형태로 결합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는 입력부 설계 차이에 따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조 차이에 따라 어떤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검증 파트에서 후술하겠습니다. 입력부를 거친 최종 결과물 차원은 4개 어레이가 더해지므로 입력시간 범위 곱하기 차원 확장수 4개 차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구조는 동체부입니다. 흔히들 백본이라고도 부르는 모델의 주된 구조인데 이제 이 부분과 중간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백본으로 사용하는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SCI넷입니다. 입력부를 통과한 어레이를 받아서 데이터를 분해, 교차시키며 상호작용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합되어 있는 시계열 구조의 구성과 특징을 세밀하게 학습을 해서 입력했던 차원과 같은 차원을 가지는 특성 맵, 피처 맵을 출력을 합니다. 중간 출력층은 이 피처 맵을 입력으로 받아서 30분 단위로 분리를 해냅니다.
분리는 컨볼루션 1D, TCN 레이어를 이용해서 특성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압축 정보를 차별하기 위해 각각 별개의 레이어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특성을 나눠주는 이유는 시간 흐름에 따른 속도의 흔들림을 모델이 좀 더 세부적으로 캐치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예측을 수행하고 손실 함수가 적용이 되는 출력부입니다. 출력부는 속도 데이터 최종 출력층과 링크 시간 정보 최종 출력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층 모두 중간 출력 결과와 연결이 되는데 속도층은 30분 압축을 1시간 단위로 다시 한번 묶어서 처리를 하고 링크 시간층은 전부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층은 1시간 단위로 묶은 데이터를 각각 예측 레이어에 투입을 해서 시간 단위 예측을 수행을 하는데 앞선 시간대 예측 결과가 다음 시간대 예측에 입력으로 함께 사용이 됩니다. 시간 단위로 출력된 각 예측 결과들이 전부 하나로 묶여서 최종 레이어에 투입이 되고 최종 속도 예측으로 변환이 됩니다. 링크 시간층은 속도층의 마지막 단계처럼 전체 범위를 묶은 데이터를 예측 레이어에 투입을 해서 최종 링크 시간 예측으로 변환을 합니다. 예측 결과는 실제 링크 번호, 시간대, 휴무일 정보와 1대1로 비교가 진행이 됩니다. 속도값과 다르게 사실상 입력과 거의 같은 입력에 이어지는 값을 가져서 예측에 큰 의미가 없지만 예측을 수행하는 이유는 중간 출력층에 링크, 시간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서 속도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모델을 설계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시공간적인 범위 및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링크 구성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동일 규격으로 가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있던 명절 기간에 해당하는 교통속도 데이터입니다. 연휴 전후 평일 기간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총 42일분에 해당이 되고 5분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가 다루는 공간적인 범위는 전국 44개 고속도로로 IC 및 JC 기준으로 분할이 되어서 141개의 세부 구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세부 구간을 로드라고 칭합니다. 로드는 적게는 10수개에서 많게는 100개를 넘는 링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로드 중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거나 진행 방향이 중요했던 16개 구간을 본 연구 모델 학습 및 테스트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일자만을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다른 상태와 차이를 보이는 특정한 상태,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서비스 대상이 명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에 대해서 예측이나 탐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그룹 비중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도 간이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예측 정확도에 차이를 주었고 이에 본격적으로 일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는 연휴일 기준으로 평일, 연휴 전일, 연휴 당일, 그리고 그 외 연휴 기간 4개 그룹으로 분류를 했고 어느 그룹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직전 명절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직전 명절을 사용한 이유는 예측 대상이 되는 명절과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경향이 직전 명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 선정에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직전 명절 링크와 검증을 진행하는 일자 링크들 간에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을 해서 유사도를 도출을 하고 유클리드 거리 기반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링크를 선택해내서 정확도 지표 그리고 시각화한 그래프를 도출을 합니다. 지표 및 그래프 합치 정도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그 결과 평일과 연휴 전일 그룹 전체는 제외가 되었고 그 외 연휴 기간에서 일부를 제외를 해서 21개 일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선정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본 연구에서 유사도 속도라고 이름을 붙인 새로운 속도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앞선 필터링과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링크 구조를 바탕으로 과거 일자 데이터를 일종의 가상의 링크망 그리고 가상의 속도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직전 명절 일자를 기준 일로 삼아서 그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데이터 전체 일자, 즉 나머지 20개 일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9월 20일이 기준일일 때 데이터 생성을 원하는 일자를 하나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4일을 가져왔을 때 이제 9월 20일에 링크를 하나 가져옵니다.
링크 A를 가져왔을 때 링크 A를 기준으로 19년 2월 4일의 모든 링크들을 대상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구합니다.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링크 5개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링크 A 세미콜론부터 E 세미콜론이라고 했을 때 이 5개의 링크 중에서 3개를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기준일 링크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속도로 가공을 합니다. 결합 기준은 평이하게 평균 처리를 하는 것부터 이제 일정 시간대까지는 기준 링크, 나머지는 평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후술드릴 검증은 모두 평균 처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합한 속도를 유사도 속도 A라고 칭하고 기준일 A와 같은 공간적인 위치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2021년 9월 22일 링크 A와 1대1로 매치가 되는 2월 4일 유사도 속도 A가 생성이 되고 이 과정을 전체 링크를 대상으로 수행을 해서 전체 도로망과 동일한 개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체 일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준일의 링크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21일 분량의 n개의 유사도 속도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유사도 속도의 생성 예시입니다. 앞서 발표 시작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기존 서비스의 섹션 단위와도 어떤 면에서는 링크의 단위 개수를 맞춘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섹션은 서로 인접한 링크 여러 개를 최신 링크 맵 구성에 맞춰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라면 이 방법은 현실의 링크 개수나 배치와는 별개로 속도 데이터의 속도 파형의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전체 교통속도 데이터를 다시 재구성을 해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일자에 걸쳐서 동일한 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데이터가 배치되어 있으면 1대1로 대응이 되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링크를 공간적으로 연결된 순서로 배열해서 어레이 형태로 만들지를 않아도 링크가 현재 배치되어 있는 그 위치가 곧 링크 번호가 되기 때문에 속도 데이터가 어느 링크의 속도 데이터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와 모델의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이번 단락에서는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성능을 검증해 나간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을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출력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그 과정, 그리고 모델 구조의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입력으로 사용한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예측 성능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실험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검증은 입력과 출력 범위를 다르게 한 모델을 2종류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측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입력하는 시간 범위는 줄이고 예측하는 시간 범위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 두 모델의 성능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검증에는 부산에서 서울 방향에 해당하는 중앙부의 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로드를 선정한 이유는 통행이 많은 구간이기도 하고 또한 학습 범위와 예측 당일의 링크 수가 다른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방법론이 가장 취약했던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 당일 매칭이 되지 않는 링크를 해당 일자 혹은 같은 맵 버전 일자의 링크들을 대상으로 유사도 속도를 이용해서 가장 비슷했던 링크에 적용된 유사도 속도를 그 링크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학습을 하는 그 한 바퀴, 한 에포크는 3에서 4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모델들 전부 공통적으로 6에포크 정도가 최대 성능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MA 기준 성능 개선율이 약 20%, MAP 기준 개선율이 58에서 70% 범위 사이 내가 나왔습니다. 입력 범위가 감소하는 한편으로 예측해야 되는 시간 범위는 증가했음에도 지표상으로 성능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예측 모델에서 흔히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1차 검증을 진행할 당시에는 기존 모델이 2시간 입력을 사용을 했던 것에 비해서 검증 모델이 약 3배에 가까운 범위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검증을 진행할 당시에는 당연히 성능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단, 범위를 예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했음에도 성능에 악화가 없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후속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이미지는 두 모델의 예측 결과 중 양호했던 사례를 가져온 것입니다. 속도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지점을 적절하게 잡아냈고 입력으로 사용하는 유사도 속도, 그리고 통계적 방문으로 생성하는 패턴 속도, 그리고 기존 예측 모델과 비교해도 준수한 예측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검증은 입력과 출력 범위가 예측 정확도에 주는 영향, 그리고 입력부 구조가 주는 영향 두 가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일부러 극단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시간 비율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입출력 범위에 의한 영향을 검토를 하고, 또 모델 입력부 구조와 데이터 제공 종류를 조절을 하면서 입력 설계가 예측 정확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모델은 총 7개를 준비를 했고 3개 정도로 그룹을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하고 나서 손실 함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링크와 시간대에도 손실 함수를 적용하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예측 차이 그룹. 두 번째는 입력부에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이 차원 결합이 적절한지 아니면 단순 더하기가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결합 구조 차이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와 함께 링크 번호와 시간대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는 방식이 얼마나 예측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력 데이터 차이 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모델 6에포크씩 학습을 했고 학습 소요 시간은 3, 4분으로 갔습니다. 우선 7개 모델 중 가능한 모든 구조를 적용한 기본 모델 1번 모델의 예측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인상적이었는데 입력과 출력 밸런스를 무너뜨렸음에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입력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절반 이상 줄이면서 예측 대상을 기존의 2배 이상 늘렸음에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링크 번호와 시간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속도 패턴을 완전히 내재화를 하고 입력 속도 기반으로 조정을 거쳐서 출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 추정은 이제 이어지는 6개 모델 검증에서 어느 정도 확실해졌습니다. 먼저 예측 차이 그룹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시간대와 링크 정보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력 링크가 1번이면 향후 예측 링크도 당연히 1번이고 시간대는 흐름 단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입력 과정에서 이웃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약간의 성능 향상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로 결합 구조 차이 그룹은 차원 결합이 단순 더하기보다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을 할 때 데이터를 그저 합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단순 더하기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입력 차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모델 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 아닐까 싶지만 본 모델은 모델 자체가 가볍고 또 단방향으로 필터가 움직이는 컨볼루션 1D, TCN의 특성상 차원 확장이 주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데이터 차이 그룹은 조건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룹이었습니다. 앞서 생각해봤던 모델의 예측 방식에 대한 추정을 확인해준 그룹이었는데 속도만 제공을 하거나 속도의 링크 정보만 추가로 제공을 하거나 속도의 시간 정보만 추가로 제공한 3가지 케이스 모두 속도, 링크 정보, 시간대 정보를 모두 제공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성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로 추가 정보 없이 속도 데이터 배열만으로는 향후 상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 정보는 둘 모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공간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차원 확장으로서 시간축에 공간축을 추가함으로 속도 패턴을 구분할 수 있는 수가 대폭 늘어나므로 예측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아까 보여드렸던 성능 지표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1번 모델과 2번 모델은 크게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2번 모델 그리고 3번 모델, 4번 모델을 보았을 때 이제 차원 결합이 단순 더하기보다 성능이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 구조를 도입한 1번 모델과 입력 데이터 차이에 있는 3가지 모델을 비교하면은 MA와 MAP 모두 크게 성능 지표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대와 링크 정보를 둘 다 제공한 정상 모델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측이 진행되는 링크와 시간대에 대해서 모델이 인식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속도 상승과 하락점을 예측합니다. 이번에는 링크 정보만 투입한 경우를 비교로 함께 보겠습니다.
7시 20분과 12시 50분으로 약 5시간 반 간격을 둔 결과입니다. 입력 속도가 높은 경우 속도 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입력 속도가 낮은 경우 속도 상승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패턴을 학습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측이 진행되는 시점을 모델이 명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락 및 상승 지점이 크게 어긋납니다. 또 예측 사이에 연속성이 없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연속성 없이 예측 결과가 흔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측 시간 간격은 15분으로 이제 한 스텝이 15분 진행이 될 뿐인데 예측 결과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두 이미지는 예측 진행 중인 링크 번호 정보를 제외하고 시간 정보만 투입한 경우입니다. 모델 입장에서는 현재 예측이 진행되는 시간대는 알 수 있지만 어느 링크에 대해서 현재 예측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범위 모든 링크에 대한 정보가 시간만 구분된 상태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시간을 제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측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시간 정보를 제외했을 때 비교하면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시계열 예측이라는 특성상 시간 정보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학습 그리고 검증을 수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검증은 이제 모델 입출력 범위를 안정적으로 실제 적용에 대비해서 재조정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로드 범위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모델 구조를 최적화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구성과 학습 사용 일자는 동일합니다. 이전 검증과 마찬가지로 6 에포크 학습을 했고 학습 소요 시간은 로드 안에 들어있는 링크 수가 많을수록 늘어났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검증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입출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정했던 32개 스텝을 입력으로 삼아서 60개 스텝을 예측을 하는 이제 2시간 40분을 입력으로 삼아서 향후 5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은 여태까지 검증했던 모델의 입출력 범위 조정 중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의 모델 구조가 특정 구역에만 특화되지 않고 폭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로드 범위 내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색으로 강조 표시한 것이 최고 성능을 기록한 모델입니다. 예시를 이제 각 로드 구간별로 양호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도로 링크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속도 하락 그리고 상승을 예측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미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에 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는 같은 링크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오전, 오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서울 방향이고요. 마찬가지로 부산, 서울 방향,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이 이미지는 이제 영동고속도로의 강릉, 인천 방향이고요. 다음으로 중부고속도로 남이, 하남 방향입니다. 이상 각 로드별로 양호했던 예측 결과들이었습니다. 입력 데이터인 유사도 속도 단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었는데 모델 예측 결과는 이를 입력 속도 경향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다듬은 듯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예측 성능이 매우 높았으나 정체가 없는 상황에서 정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 그리고 정체 회복 지점이 어긋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 6개 이미지는 이제 각 로드들 전체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모아본 것입니다. 그래프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습 데이터의 경향을 지나치게 잘 따라간 결과 예측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학습 때 추론했듯이 학습 과정에서 링크 및 시간대별 속도 패턴을 모델이 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빠르고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학습된 속도 패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습 데이터인 유사도 속도가 직전 명절 비중이 높다 보니 직전 명절에 발생했던 교통 패턴이 예측 당일과 어긋나는 경우 이렇게 예측 정확도가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유사도 속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전체적인 성능 저하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 설명을 마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의의나 그리고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모델을 더욱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 구조 그 자체로 기존 서비스의 섹션보다 더 세분화된 링크 단위 예측을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고 성능 도달까지 학습 소요 시간은 평균 30분 미만이고 서비스에 사용하는 1회분 예측 단위 도출도 모델의 1회 작동으로 로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링크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모델로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하는 과제들이 몇 단계가 더 있지만 충분히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모델 구조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성능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향후 있을 개발 그리고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한 시간 그리고 공간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시공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 차이 그리고 입출력 크기 차이가 주는 영향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사도 속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 링크 매칭과 비교를 했을 때 개발자가 직접 관여하는 범위 그리고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속도 데이터를 유사도 속도로 한 단계 가공하는 것으로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유사도 속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실제 링크망이 아닌 가상 링크망을 생성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연결과는 차별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A번 링크와 Z번 링크가 있다고 할 때 분명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속도 파형의 유사성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링크보다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탐색 범위를 1단위로 그리고 링크 대 링크 단위로 한정을 하고 있지만 이 비교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발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계점 또한 있었습니다. 모델 성능의 개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확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데이터 단계에서 가공을 하고 또 입력 구조를 설계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접근하는 것으로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교군으로 직전 명절 데이터를 기준일로 삼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인데 경험적인 결과로 휴무 패턴 그리고 휴무 일수가 같은 이전 명절이 예측 대상 명절과 가장 유사한 속도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모종의 이유로 직전 명절이 예측 당일과 어긋나는 경우 전체적인 예측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입력 데이터의 규모를 늘려서 직전 명절 외에도 일자 기준으로 동일한 구조의 유사도 속도를 생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입력 데이터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링크 그리고 시간 정보를 함께 투입하는 방법의 한계입니다. 링크 정보와 시간대 정보를 입력하므로 특정 시간 그리고 링크에서 주로 도출되는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평균적인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지만 반면에 입력 속도 데이터가 예측에 주는 영향이 적어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측을 할 때 현재 모델에 입력된 속도 데이터보다도 과거 학습 과정에서 입력되었던 속도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모델 내적인 정보를 우선시하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검증 사례처럼 학습 과정에서 링크 시간 정보를 제한하게 될 경우 평균적인 예측 성능이 매우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추가 변수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연구 및 검증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의의를 발전시키고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로드 단위를 같은 도로와 방향별로 통합하는 것으로 모델 하나가 담당하는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실제 서비스 시 학습과 예측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 구성이 더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한 예측 패턴에 경도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링크 좌표의 도입입니다. 기존 서비스가 링크의 공간적인 연결을 이미지 형태로 가공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서 본 연구 방법으로는 속도 파형의 유사도는 반영이 되지만 실제 공간 연결 구조는 그다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링크가 고유의 번호를 가지지만 그 고유의 번호가 링크의 직접적인 연결이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안 중인 방법은 유사도 속도가 생성된 링크 좌표를 인코딩 혹은 임베딩하는 것으로 공간 정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 분야 딥러닝 방법론에서 주로 도입되는 그래프 구조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량 정보의 도입입니다. 현재 각 링크별로 진입 차량의 수 그리고 진출 차량의 수를 얻을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량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통공학적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통량 개념과는 다소 다른 수치이지만, 교통량이 선행에서 임계치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 교통속도가 급속도로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을 모사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속도 입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 패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정부터 그리고 해결, 보완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풀어나갔던 순서대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내용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들이 생략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조정해 쌓아갔던 결과들이고, 이 내용들이 비슷한 연구나 업무를 수행하게 될 분들이 지름길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데이터를 다루고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과정들은 실전적으로 적절한 방법인지 확인해 나가면서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당초 구상과는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실망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확인해 나가다 보면 큰 진전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